안녕하세요. 해커스 자격증의 오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이외의 정기기사 필기 시험 총평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1과목과 제4과목에 대한 난이도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1년 이외의 정기기사 필기 시험에 대한 두 과목 난이도는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중간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온 한 중상 정도에 대한 레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예년 기사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별반 차이 없는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 시험을 응시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요즘 기사 시험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자, 저도 어느 정도 이분들의 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 기사 시험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20문제 중에서 자, 한 과목 기준으로 말할게요. 2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18개에서 19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물론 이 기출문제 중에서는 상중 하에 대한 레벨이 있겠죠. 그리고 신출이나 응용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작년부터 2020년이나 21년도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자, 20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는 1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문제는 뭐냐? 응용이나 신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우선 5문제. 자, 5문제라고 하게 되면 우리 프로테를 따졌을 때 25%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25%가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시험의 합격을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문제 중에서 15문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이 15문제는 기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기본에만 충실하게 되면 뭐 복잡한 응용 문제라든가 계산 문제 이런 또는 개념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만 충실히 했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할 때 이 기본 문제가 15개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보다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쉬웠고 15개보다 부족하게 나오면 난이도가 좀 복잡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15개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뭐 10년 전이나 20년 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합격을 하실 때는요. 한 문제를 기준으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죠. 뭐 59개 맞았냐? 60개 맞았냐? 다시 말해 59점이냐 60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숫자가 18개 나왔냐 15개 나왔냐 이런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어차피 요즘 시험 문제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나오는 신규 문제나 응용 문제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문제 15개만 탄탄히 지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2회차에서 좀 까다롭게 나왔던 이 자기학과 회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문제형별 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과목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요. 구자성체에 대한 감자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감자율 구하는 문제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기 이론 수업할 때라든가 문제 풀이할 때도 이 자성체가 가지는 감자율은요.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시 말해 뭡니까? 감자율은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환상철심의 감자율은 제로다. 이 두 가지 된 패턴만 얘기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배우셨던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3번 문제를 아쉽게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해설을 하나라도 더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맞힐 수 있는 환경이 됐었을 텐데,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출제가요,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암기할 게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져가기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감자율을 구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연산을 통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감자율에 대한 시험 패턴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솔레노이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자성체, 철편으로 따지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다시 말해 철심의 길이가 작았다. 그러면은 감자율이 1이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 다시 말해 철심의 길이가 이렇게 길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감자율이 제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자성체가 이제 환상 철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상 철심은 감자율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구자성체가 가지는 감자율은 3분의 1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계산값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가 되는데요.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정답은 자기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 대한 재료공학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재료공학이라든가 이런 부품들, 뭐 우리가 어떤 전동기 속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부품들까지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이 수업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와전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들, 자, 이런 것들은 일회용성 문제다라고 판단하시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자기 브레이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상당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마그네트 브레이크가 작용하는 건 뭐냐면, 이 전자기장을 자성체에다 뿌리게 되면 자성체 내부에서는 와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와전류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자기장에 대한 방향을, 다시 말해 토크에 대한 방향을 전동기 회전 토크의 역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전류에 대한 역상 토크에 의해 브레이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는 자기 브레이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회용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제품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한 이 로렌츠의 힘을 이용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공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전기에 대한 X 성분,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Y 성분을 대입해서 우리가 양변을 적분을 통해서 방정식을 뽑아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적분이라든가 미분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런 전기력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5번 문제도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기본 문제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59점과 60점에 대한 경계점에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다 보면 X와 Y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방정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X와 Y를 대입했을 때 해당하는 해가 나오는 정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보기를 보다 보니까 1, 3번은 X자승 플러스 Y자승에 대한 패턴이고요. 2번과 4번은 Y자승 마이너스 X자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3, Y의 5를 각각 대입해서 풀어주게 되면 34와 16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숫자 대입만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4번이 정답이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총평, 이건 작년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쿨룽의 법칙에 의한 전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개의 색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는 스칼라값만 물어봤다. 다시 말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 또는 점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와 같은 우리가 전개의 힘에 대한 스칼라값만 구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 스칼라가 아니라 힘이라는 거는 방향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도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전개의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 벡터라는 거는 거리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이 방향이 바로 거리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거리를 빼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 R0 벡터는 거리에 대한 스칼라를 거리의 벡터로 그러니까 거리의 벡터를 거리의 스칼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서 거리를 구해줘라 라고 했죠. 자, 근데 시점이 뭐예요? 점전하가 원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0,0,0 지점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2,-2,4 지점이 바로 거리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기본 벡터를 ax, ay, az라고 하게 되면 2-2y 플러스 4az. 자, 여기 좀 오타가 났죠? 자, az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스칼라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자, 물론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2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의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자기학에 대한 좀 껄끄러웠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4문제 나왔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4과목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70번 문제를 보다 보면은 자, 본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TS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대한 감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K 변화에 따른 감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감도 문제가 나오면 저는 감도는 가번, 즉 1번을 찍어라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좀 불행하게도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감도에 대한 공식을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암기한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자, 어떻게 했었죠?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SK텔레콤 해서 그 다음 공식을 보다 보면은 자, 여기에는 K와 T의 자리를 바꿔줘라. 그리고 다시 한번 K와 T의 자리를 바꾸되 여기서는 미분 공식으로 미분 연산자로 대입해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T라는 거는 전달함수가 되죠. 그래서 메이슨 공식을 통한 전달함수 값을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페루프분의 전향경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페루프 이렇게 페루프를 하게 되면 부계 안설비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GS, HS가 되고 자, 전향경로 이득은 자, 이렇게 있는 이득을 곱해주니까 KGS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달함수 T를 자, 이 부분에 대입하게 되면 K와 K가 지워지게 되면서 역수 처리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달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K의 1승을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K의 1승을 1이 내려가고 1-1은 0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K의 0승은 1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DK 약분됩니다. 자, 이렇게 우스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DK분의 DT를 풀어주게 되면은 K만 1로 바꿔서 1 플러스 GS, HS분의 GS가 되는데 자, 여기에는 함수꼴은 이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역수가 돼요. 그러면 풀어주면 당연히 1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에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와 같은 회로에 대한 구동점 임피던스의 극점과 0점이 각각 B에 나타났고
자, 이때 Z0가 1일 때 이 회로에서 RLC 값은 얼마냐?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서 이 문제도 과감하게 지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저희 복소 평면에서 크로스 심벌이 극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심벌이 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림 B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 ZS라는 거는 자, 우선 0점이라는 게 뭐예요? 0점. 자, 0점이라는 거는 함수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죠. 함수가 0이 되기 위한 이런 S들의 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ZS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함수의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복소 평면의 0점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렇다면 이거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S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S가 이거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10이 돼야 ZS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점이라는 거는 함수가 극한, 무한대가 되기 위한 S들의 해다. 다시 말해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면 ZS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점이 두 개였다.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S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한 극점 좌표는 마이너스 5 플러스 J2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2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마이너스 J21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20이죠.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5 여기가 플러스 J20이 되겠네요. 저 여기 부호가 잘못 들어가졌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플러스로 좀 바꿔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산을 할 때는요. A 플러스 B 가로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에 대한 곱셈 공식은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따지게 되면 S 플러스 5가 A가 되겠고요. J22 이 통틀어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자, 이거 플러스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20이니까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5 플러스 20 플러스 J20이 돼야 극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니까 곱셈 공식이 성립해서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이 되는데 자, 여기서 J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자승 마이너스 B의 자승을 써야 되는데 J 자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S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자승 플러스 B 자승 플러스 2AB가 되죠. 그러니까 S의 제곱 플러스 2AB 10S 플러스 25가 되고요. 200의 제곱은 400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상수끼리 더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25분의 S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소 평면을 통해 가지고요.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 A에 나와 있는 이 회로를 통해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L 값을 LS, C 값을 CS분의 1로 임피던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물론 R과 L이 직렬이다 보니까 여기에 합성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LS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 플러스 LS에 대한 임피던스와 CS분의 1 임피던스가 병렬 연결이죠. 자, 그럼 병렬 연결이면 합분의 곱을 통해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CS를 곱해 볼게요. 자, CS를 다 곱하는 거죠?
그럼 최고차부터 쓰니까 LCS의 자승 플러스 CS 곱하면 RCS 플러스 CS 곱하면 1이 되고요. 자, 여기선 CS분의 1과 CS가 약분되니까 LS 플러스 R 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구동점 임피던스와 공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LC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자 CC 약분되면 L분의 RS 플러스 LC로 나눴기 때문에 LC분의 1. 자, 여기도 LC로 나누게 되면 C분의 1 S 플러스 자 LC로 나누면 LC분의 R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와 같은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 C분의 1로 묶어서 자 비례상수, 자 비례이득 K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공식만 가지고서는요, 이 RLC를 구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해졌다,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지금 여기 1값과 1값, 여기가 지금 R이 되고요, 여기도 R이 되겠죠. 여기 좀 여기 좀 잘못됐죠. L분의 RS, L분의 RS가 그대로 와지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C분의 1로 묶어놨으니까 C만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L분의 1이 아니라 L분의 R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S를 0으로 대입했을 때 1값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공식 보세요. S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요? R만 남습니다. 해서 ZS가 0가 대입하면 R만 남고 이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1을 이제 여기 본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있는 식 자체가 R값에다가 1을 대입하고 난 다음 R값에다가 1을 대입하고 난 다음 C를 앞으로 빼낸 형태였다라고 해도 말이 맞춰지네요. 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자, 여기다 R을 1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성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값을 구했으니까요. 이제 L과 C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분모의 1차 항을 보게 되면 L분의 1이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L분의 1이 10이 되니까 얘를 바꿔주게 되면 L은 10분의 1, 즉 얼마가 된다? 0.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1분의 1 하니까 여기가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요. 자, LC분의 1이 얼마? 425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L값이 0.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C는 0.1 곱하기 425분의 1 계산기 누르면 0.023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 전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7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자주 다뤘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장, 무손실 전송 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이 100V였다.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7.5이고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C가 0.01이었다. 자, 이 위치에서 전류값은 얼마가 되냐? 자, 우선 우리가 무손실 전송 선로에 대해서는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능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에다가 0.012 마이크로페럿을 대입해야 되는데 자, L값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헬리,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과 마이크로페럿 10의 마이너스 6승은 서로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무시하고 여기 앞에 있는 상수값만 대입하겠습니다. 자, L값은 7.5, C는 0.012를 대입하면 25ohm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의 전류를 구하게 되면 특성 임피던스분의 그 지점에 전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4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이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74번 문제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 상태에서 시간이 0초인 순간 스위치 S를 개방시켰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좀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과도현상에 대한 미분 방정식도 약한데
우리가 여지까지 접해봤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서 이제 문제를 찍는 경향이 있는데, 자,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찍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에 PT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L분의 R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은 무슨 오답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일 것이다.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여기에 대한 기로가 놓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형태를 보다 보면 자, 어느 정도 파형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연속적으로 흘러가지겠죠. 그렇다면 이 코일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때문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코일에서 에너지가 자, 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물론 언제까지?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자, 함수로 따지면 이런 지수 감쇄의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도 현상에 대한 파형에 대한 형태는 3번 그래프 K2의 PT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K값은 바로 뭐예요? 정상 상태였을 때에 대한 전류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단자 부분에 흘러가는 정상 상태에 대한 전류는 얼마가 돼요? 자, 병렬 시에는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는 V볼트가 걸렸고 정상 상태에서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제로가 되죠. 자, 유도 리액턴스는 2πfL로서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은 주파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흘러가는 정상 전류는 R분의 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R분의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근 P는 마이너스 L분의 자, 실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L과 R이 그러니까 스몰 L과 라지 L이 직렬 접속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정답이 우리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껄끄러웠던 문제를 보니까요. 이 74번. 그 다음에 저기 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74번 두 개가 아니라 이게 좀 번호가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74번 문제, 71번 문제, 그 다음에 70번 문제. 자, 이것만 하더라도 몇 문제입니까? 4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문제를 과감하게 배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만 유했으면 16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9번도 좀 불편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단위 벡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앞으로 힘에 대한 문제는 벡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줘라 라고 강조했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틀려도 좋아요.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좋아요. 14번 틀려도 좋고요. 3번 틀려도 좋아요. 그렇다면 강제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험 문제가 좀 평이했다라고 평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가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5문제 정도가 좀 불편하게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5문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놓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대한 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험에 응시하셨던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